모든 것을 포기하고 생을 마치겠다고 결심한 순간 당신 옆에서 누군가 손을 내밀어 준다면, 성가시기도 하고 짜증스럽기까지 한 누군가 때문에 오히려 그날만큼은 살아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남자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죽음이란 이상한 것이다. 사람들은 마치 죽음이란 게 존재하지 않는 양 인생을 살아가지만 죽음은 종종 삶을 유지하는 가장 커다란 동기 중 하나이기도 하다. 우리 중 어떤 이들은 때로 죽음을 무척이나 의식함으로써 더 열심히, 더 완고하게, 더 분노하며 산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죽음의 반대항을 의식하기 위해서라도 죽음의 존재를 끊임없이 필요로 했다. 시간은 묘한 것이다. 우리 대부분은 바로 눈앞에 닥친 시간을 살아갈 뿐이다. 여기 40년 동안 한 집에 살고 같은 일과를 보내고 한 세기의 3분의 1을 한 직장에서 일한 59살의 스웨덴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정확한 시간에 일어나 새벽마다 동네 시차를 나섭니다. 길가에 담배꽁초를 치우고 자전거 보관소를 점검하고 자동차 진입금지 구역을 나다니는 차는 없는지 꼼꼼히 살핍니다. 완고하고 무뚝뚝한 성격의 그 남자는 이웃의 행동이나 주변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규칙에 어긋나면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러나 그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은 세상을 먼저 떠난 아내의 뒤를 따라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최대한 집안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바닥에 깔개를 깔고 가로 세로 정확한 비율을 재서 천장에 못을 박고 튼튼한 로프를 걸어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떠난 아내 소니아를 따라가기 위해 스스로의 생을 끊어낼 방법을 꼼꼼히 준비하고 실행에 옮길 때마다 그의 여러 번의 다양한 시도는 번번이 의외의 방해에 가로막힙니다. 천장에 고리에 묶어놓은 로프가 끊어지고 차고에서 배기가스에 질식해서 목숨을 끊겠다고 시도했을 때에는 이웃집 여자가 자기 남편이 사다리에서 떨어졌으니 도와달라고 차고 문을 부서져라 두드려댑니다. 기차 선로에 뛰어들려고 마음먹은 순간에는 갑자기 기절해 선로로 떨어져 버린 남자를 구해내고 얼결에 지역신문에 영웅으로 소개됩니다. 저자는 오베라는 이 남자가 까칠하고 괴팍하고 사교성 없고 무뚝뚝한 남자라고 거듭해서 쓰고 있지만 독자는 그 글을 읽으면서 오히려 오베의 눈을 통해 세상이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다는 것을 발견해 나갑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물건에 알맞은 올바른 기능을 존중하지 않는다. 그들은 컴퓨터 화면상의 모든 것이 말쑥하고 깔끔하게 보이기만 하면 행복해한다. 하지만 오베는 물건들을 응당 그렇게 다뤄져야 하는 방식으로 다뤘다. 컴퓨터로 일을 하고 제대로 된 필터 커피가 아닌 에스프레소 커피만 마시고 건방이나 떨고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트레일러조차 제대로 후진시키지 못하고 기껏해야 자동차의 오토 기능에만 의지해서 운전하려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이 사회 전체가 이제는 오베 자신에게 이제 더 이상 당신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 그렇다. 오베는 해고되었다. 그가 일생의 대부분을 우직하게 일해온 일터에서 너무나 가볍게 해고 통지를 받았다. 오베는 월요일에 사무실에 출근했고 그들은 오베의 주말을 망칠까봐 그 사실을 금요일에 전하지 않았다고 했다. 조금 느긋하게 사는 것도 좋을 겁니다. 그들이 점잔을 빼며 천천히 말했다. 느긋하게 살라고? 그치들은 화요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더 이상 아무런 목적이 없다는 게 어떤 건지 알고는 있을까? 인터넷을 사용하고 에스프레소 커피를 마시는 그 인간들은 무언가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게 어떤 것인지 알기는 할까? 오베는 아내 소니아를 처음 만난 순간부터, 그리고 더할 수 없을 만큼 아내를 사랑하며 살아오다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임신 중에 아이를 잃고 이후 아내마저 이어서 떠나보내게 되었던 일련의 시간들을 살아오면서 내내 그의 인생 전부를 차지하고 있었던 무언가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의미를 꿋꿋이 지켜냅니다. 오베의 아내 소니아는 지적이고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오베가 그녀에게 책장을 만들어주면 그녀는 페이지마다 작가의 생각으로 가득 찬 책들을 거기에 꽂았다. 오베는 자기가 보고 만질 수 있는 것들만 이해했다.
그는 흑백으로 이루어진 남자였다. 그녀는 색깔이었다. 그가 가진 색깔의 전부였다. 오베와 소니아가 처음으로 식사를 함께 하던 날, 오베가 자신을 위한 메인 메뉴를 시키지 않자 의아해하는 소니아에게 그가 대답합니다. 저녁을 미리 먹고 왔어요. 돈이 그것뿐이었거든요. 당신에게 맛있는 것을 꼭 사주고 싶었어요. 이런 솔직하고 진지함,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표현한 다음 문장이 소설을 읽는 내내 마음 언저리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 그녀는 첫 저녁 식사 테이블에 올라있던 살짝 부스스한 분홍색 꽃이었다. 그는 아버지가 입던 갈색 정장이 살짝 꽉 끼는 널찍하고 슬픈 어깨였다. 오베의 아버지가 일하던 철도회사 임원의 딸이 결혼하던 날 신부를 실은 웨딩카가 고장난 것을 고쳐준 것에 대한 감사로 아버지는 그 임원의 친척이 타던 낡은 사부 92 자동차를 선물 받습니다. 오베를 무릎에 올려놓은 채 원래 기계에 대해 매우 자신 있어 하던 아버지는 한밤중까지 운전석에 앉아 수많은 기계 부품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베는 그날 밤에 자기 아버지처럼 자부심에 찬 남자는 본 적이 없었다. 8살이었던 오베는 그날 밤 앞으로 사부 말고 다른 차는 절대 몰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 경험은 그렇잖아도 아버지를 꼭 빼닮은 오베가 더더욱 확고하고 고집스러운 성향으로 살아가도록 굳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머저리. 오랫동안 이웃으로 친하게 지내온 루네가 BMW를 산 그날 오베가 분개한 것도 그런 연관이 있었겠지요. 그리고 아내 소니아가 어째서 두 남자가 더는 합리적인 대화를 나누지 않는지 궁금해할 때마다 오베는 이렇게 말합니다. BMW 따위를 사는 인간하고 도대체 어떻게 합리적인 대화를 할 생각이 들겠냐라고요. 그런 그에게 소니아는 당신 구제불능이에요 라고 말했지만 오베는 그저 보다 큰 견지에서 모종의 질서가 존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교환 가능한 것인 양 마치 헌신이 아무 가치가 없는 양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나기도 전에 그 사람이 구식이 되어버리는 곳이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언가를 제대로 해낼 능력이 없다는 사실에 나라 전체가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었다. 범속함을 거리낌 없이 찬양해댔다. 아무도 타이어를 갈아 끼우지 못했다. 전등 스위치 하나 설치 못했다. 바닥에 타일도 못 갈았다. 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타당성을 잃어버린 형태의 지식들만 넘쳐났다. 한때 그는 이런 이야기를 루네와 했다. 그랬는데도 루네는 BMW를 샀다. 세상 일에 정도가 있어야 한다고 믿는 게 구제불능인가? 오베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몇몇 사람들이 자기를 인간에 대한 믿음이 없는 심술궂은 영감탱이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을 잘 알았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그건 그들이 오베에게 사람을 다른 식으로 볼 이유를 제시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이 책은 짧은 여러 개의 단락에 소제목을 붙여놓았는데 그 대부분은 오베라는 남자가 동네를 시찰하다처럼 오베라는 남자가 라는 주어로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몇 개의 단락에서는 오베라는 남자가 대신에 오베였던 남자가 라고 과거형으로 주인공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더 오래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책을 읽으며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베였던 남자와 루네였던 남자 파트에서는 티격태격하면서도 그런대로 잘 지내왔던 이웃인 두 사람이 어느 날 감정의 골이 깊어져 평생의 적으로 지내게 되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냐가 말한 대로 오베가 구제불능이기 때문에 루네와의 사이가 회복되지 못할 정도로 계속 악화되기만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내용이 이전에 이어졌지만 여기 오베였던 남자 편에서는 사람을 다른 식으로 볼 기회와 그것이 가져다주는 감정의 변곡점이 어떻게 사람 사이의 감정을 판단하게 하는가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게 합니다. 오베와 소니아가 임신 중에 스페인 여행에서 버스 사고로 태중의 아이를 잃었던 아픔, 그리고 루네와 그의 아내 아니타가 둘째 아이를 갖기를 희망했으나 결국 불행하게 끝났던 일. 저자는 공유하지 못하는 감정이 사람들 사이를 어떻게 멀어지게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태어나지 못한 아이들에 대한 슬픔이 두 남자를 더 가깝게 이어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슬픔이란 그런 점에서는 믿을 만한 감정이 아니다. 사람들이 슬픔을 공유하지 않을 경우 슬픔은 대신 서로를 더 멀리 밀어낼 공산이 컸기 때문이다. 르네와 아니타가 아이를 하나 더 갖자고 말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구입한 볼보 256. 그러나 아이는 더 태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실망하게 된 다음 르네가 새로이 구입한 딱 두 사람과 핸드백 하나가 들어갈 자리가 있는 BMW. 오베가 여행 중에 사고로 다리를 못 쓰게 된 소냐를 위해 휠체어가 들어갈 공간이 있는 사브 95를 샀던 것과 대비되는 장면이지요. 소냐가 암으로 죽기 전 오베가 그녀만을 위해 살았던 시간들과 르네와 아니타가 태어나지 못한 아이 때문에 다시는 볼보를 몰지 못할 것이라고 슬프게 말했던 시간들. 그 시간들은 오베에게나 르네에게나 그들이 오베였고 르네였던 시간의 한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작가는 이 부분에서 확신에 찬 어조로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 어떤 사람들은 자동차를 보는 걸로 사람의 감정을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틀렸다. 사고 이후 장애를 갖게 되어 휠체어에 의지한 채 살아가던 소냐를 위해 오베는 자신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녀를 보살핍니다. 보험사와 행정부서에 끊임없이 항의 편지를 보내고 사고의 원인과 책임지지 않는 그들에 대해 끝없이 분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냐가 말했습니다. 그만하면 됐어요, 오베. 편지는 더 쓰지 말아요. 당신이 쓴 이 편지를 다 집어넣을 공간이 인생에는 없어요. 이제 충분해요, 사랑하는 오베. 이 한마디로 오베는 쏟아지던 분노를 멈춥니다. 그러자 충분해졌다. 왜냐하면 그녀를 위해 싸우는 것이야말로 그가 세상에서 제대로 아는 유일한 것이었으니까. 40년 전 기차에서 처음으로 소냐를 만났던 그 순간부터 소냐는 거기 있었고 그들은 늘상 자연스럽게 정해진 일상을 누렸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고 출근을 하고 같은 시간에 커피를 마셨고 주말이면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갔고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 일요일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월요일 그녀는 더 이상 세상에 없었다. 소냐가 암으로 죽고 난 후 오베는 점점 더 말을 잃어갑니다. 오베는 자기가 언제부터 말을 안 하고 살았는지 정확히 몰랐다. 그는 언제나 과묵하긴 했지만 이 경우는 완전히 달랐다. 어쩌면 그는 자기 머릿속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시작한 것인지도 몰랐다. 마치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말을 걸길 바라지 않는 것 같았다. 그들이 떠드는 목소리가 그녀의 목소리에 대한 기억을 끄집어낼까 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소냐에 대해 제잘제잘 떠드는 모든 것들이, 그 소음들이 내 기억 속에 조금밖에 안 남은 소냐의 목소리를 잊게 만들어. 소냐에 대해 떠들어대면 그나마 남아있던 소냐에 대한 기억이 사라질까 봐 두렵다고. 소냐 전엔 난 없었고 소냐가 없으면 나도 없는 거야. 하지만 만약 누군가 물었다면 그는 그녀를 만나기 전에는 살지 않았다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살지 않았다고 말했을 것이다. 소냐에 대한 그의 사랑은 이제 그가 해야 할 일은 그녀를 따라가는 것뿐이라는 확고한 믿음에 다다르게 합니다. 마침내 그는 창가에 놓인 아내의 사진을 바깥으로 향하도록 돌려놓았다. 오베는 지금부터 자기가 하려는 일을 그녀가 보지 않았으면 했지만 그렇다고 감히 사진을 바닥에 내려놓을 수도 없었다. 이처럼 목을 메어 마지막을 끝맺으려고 마음먹은 그 순간까지도 오베는 소냐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가 목을 메는 순간 튼튼할 것이라 믿었던 밧줄이 끊어집니다. 차고에 들어가 문을 걸어잠그고 자동차 배기가스를 호스에 연결해 조용히 죽으려고 시도한 순간에는 만삭인 옆집 여자가 차고 문을 부서져라 두드리며 도움을 청해옵니다. 기차 선로에 투신하려고 마음먹었던 순간에는 한 남자가 실신하며 선로로 떨어져 버려 그를 구하는 데 온 정신을 다 써버립니다.
소냐 아버지의 오래된 라이프를 써야겠다고 생각했을 때조차 방아쇠를 당기기 직전에 또다시 미친 듯이 문을 두드려대며 호들갑스럽게 오베를 부르는 이유 때문에 방해를 받습니다. 여러 차례의 시도가 실패하자 오베는 아내의 묘석을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으로 당신을 오래 기다리게 하는군. 사실 이 작품은 오베의 일상을 방해하는 여러 명의 이웃들과 오베가 겪는 사소한 해프닝들을 설명하는 데 많은 부분이 할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퉁명스러운 오베에게 무언가를 부탁하며 다가옵니다. 난방 라디에이터를 고쳐달라는 사람, 사다리에서 떨어진 남편 대신에 차를 운전해달라는 만삭의 이웃 여자,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아버지에게 커밍아웃하고 비틀어진 부자관계를 하소연하는 젊은 청년, 그리고 무엇보다 오랜 시간 투닥거리면서도 서로의 아픔의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었던 르네와 그의 아내 아니타. 이 모든 사람들은 오베에게 사소한 부탁을 하기도 하고 썩 반기지 않는 오베를 계속 찾아오며 이런저런 해프닝을 만들어갑니다. 오베가 삶을 끝내겠다고 결연한 준비를 마친 그 순간마다 터무니없는 이유로 그의 문을 두드린 오지랖 넓은 이웃들, 그리고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면서 사실은 사람을 대하는 다른 시선을 하나씩 알아가는 오베라는 남자. 시간이 흐르면서 오베는 근처 거리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집을 찾아가 이것저것 수리했다. 그는 늘 사람들의 무능함에 대해 노골적으로 투덜거렸다. 하지만 소냐의 무덤가에 혼자 서 있을 때면 이따금 이렇게 중얼거렸다. 낮에 뭔가 할 일이 계속 있으니까 가끔 꽤 괜찮긴 해.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일, 도저히 용납 못할 자동차를 몰고 다니고 제 손으로 전구도 하나 갈아 끼우지 못하는 무능한 사람들 사이에서 오베는 그렇게 가끔 괜찮긴 한 이웃이 되어갑니다. 그런 이웃들과 지낸 지 거의 4년이 되어가던 어느 초겨울 11월. 그 만삭이었던 오지랖 넓은 임산부 파르베네는 오베의 집 앞에 눈이 깨끗하게 치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시 15분인데? 그리고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그녀는 실내복 차림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오베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집으로 마구 달려갑니다. 그가 준 여벌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선 그의 침실에서 그녀는 자는 듯 평안하게 세상을 떠난 오베의 모습과 마주합니다. 시간은 묘한 것이다. 우리 대부분은 바로 눈앞에 닥친 시간을 살아갈 뿐이다. 며칠, 몇 주, 몇 년.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중 하나는 아마도 바라볼 시간보다 돌아볼 시간이 더 많다는 나이에 도달했다는 깨달음과 함께 찾아올 것이다. 더 이상 앞에 남아있는 시간이 없을 때는 다른 것을 위해 살게 될 수밖에 없다. 아마도 그건 추억일 것이다. 누군가의 손을 꼭 쥐고 있던 화창한 오후. 이제 막 꽃들이 만개한 정원의 향기. 카페에서 보내는 일요일. 어쩌면 손자들. 사람은 다른 이의 미래를 위해 사는 법을 발견하게 된다. 그건 소냐가 곁을 떠났을 때 오베 또한 죽은 거나 다름없었다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였다. 그는 그저 살아가는 걸 멈췄을 뿐이었다. 슬픔이란 이상한 것이다.